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올린 팜플렛 같은 데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세아에서는 각국에서 월남에서 태국에서 필리핀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도처에서 지금 군사독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 나라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도 일본하고 인도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한때 아세아 미국 학계를 풍미하던 아세아에서의 도미노적인 공산화 이런 이론이 이 도미노 시오리가 오히려 거꾸로 공산화의 방향이 아니라 군사독재의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혹은 fulbright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낸 그 보고서에도 지적한 바 같다시피 한국의 이 박정권의 독재, 박정권의 군사독재 이것이 가장 아세아에서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1등 가는 이러한 그 독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기 대해서 제 자신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첫째는 뭐라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우리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프랑스의 국민들이 말세에 의해서 바스티유 감옥을 뽑기 위해서 행진하던 그 희생에 의해서 또는 제가 영국에 가봤습니다마는 영국의 런던 타워에 가면 지금도 그 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민주주의 투사들은 목을 잘랐던 도끼와 목을 바쳤던 나무 토막이 있습니다. 미국이 비록 200년 역사밖에 안 됐지만 도처에 민주주의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내재적인 욕구와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린 투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 지배하에서 있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미국이 승리해서 미국의 일종의 선물로서 독립과 민주주의를 얻었다. 물론 우리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배들이 독립과 민주주의에서 안 싸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구나 국민적인 투쟁이 국내에서 전개되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전통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어떤 권위를 가진 주체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그런 데서 오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그 자기 힘으로 쟁취를 못했던 그런 미숙한 다시 말하면 국민적인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각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수호의식 이런 것이 미숙하다 하더라도 만일 이것을 잘 영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잘 통합 조정해 나가는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왔다고 같으면 우리 한국 정도의 국민의 수준 같았으면 진짜 민주주의를 우리는 뿌리박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가 증거를 본다 같으면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의 간디가 소위 사치아 구리아 운동 비복종 비폭력 이 운동에 의해서 인도에서 간디가 말하는 포용하는 노력 동력 다시 말하면 그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게 동경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이 정신을 함양한 데다가 연이어서 집권한 네루 또는 현재의 인디라 간디여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도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도는 저는 잘 깊은 인도 사정은 모릅니다만은 100여 개의 종교 70여 개의 언어 공용어만 하더라도 14개 여러분이나 저나 가보시면 우리가 목도한 바입니다만은 극단의 빈부의찰 계급제도 그리고 무지 문명의 범람
이런 민주주의를 하기에는 어느 뭐로 보나 부족한 것뿐인 그런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 인도가 저만큼 민주주의 정착해 나갑니다. 제가 아시아에서 볼 때 일본은 국민의 각성이, 자본주의적 성숙이, 일본의 근대화가 결국 민주주의를 뒷받지만 그러한 하나의 케이스라 같으면 둘 다 모두가 우리의 일본도 자력에 의해서 확보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그 국민적 각성, 일본 사회적인 근대화 이것이 뒷받침한 거라 같으면 인도는 지도자가 훌륭해서 민주주의가 뿌리박아가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 어느 쪽도 위협하다. 국민의 각성은 상당히 높기는 높지만 그래도 우리 주체적으로 지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특히 참여의식과 용기가 부족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다. 이런 양쪽에서 불행히도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미국의 이 정책적인 과오. 이것이 크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27년 동안 미국을 우리가 민주주의 메카로 생각하고 미국을 민주주의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에 들어와서 결국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목하에서 반공만 하면 어떠한 독재자요 어떠한 부패한 정권이라도 미국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공하는 건데 마지막에 가서는 반공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조차 용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 지도자는 좌로는 공산주의로부터 우로는 미국 지원을 받은 군사 독재자로부터 양쪽에서 협격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약한 민주 세력이 뿌리를 박지 못한 채 오늘날까지 이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이러한 하나는 세 가지 원인 외에 아시아의 세계를 풍미한 맹견 그리고 아시아에서 성행한 군사대결 이것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 결국 맹견, 군사대결, 전쟁 이런 것은 필연적으로 군사우선의 형태를 가져오고 그래서 군인을 중시하게 되고 군인의 발언권이 세게 되고 군대에다가 많은 예산을 주게 되고 또 전쟁을 하려니까 근대화된 무기를 사용케 하려니까 군인들의 교육을 최우선시킵니다. 이래서 군대가 가장 앞서서 근대화가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군대에 유능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일제시대 지원병 갔다 오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도 군대에 가서 있는 동안에 자꾸 교육받고 나니까 나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인재로 된 반면에 일제시대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해방 이후 대학 졸업했더라도 정치나 이런 데 간 사람들은 거기서 끝쳐버리고 이런 데서 군대의 그 우선적인 근대화 이런 것이 질적인 면에서도 우수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이러한 점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좌절의 원인은 이상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 제약됐고 또 여러분께 말씀할 얘기가 내용이 좀 많아서 대개 요점만 말씀해가는 과정에 만약 의문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질문해 주시면 그때 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1등 선수로 이 아시아에서 독재화에 성공하고 있는 박정권을 저는 한 사람 이 문외한 정치학의 문외한으로서 또 현실적으로 정치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서 어떻게 그 본질을 보고 있느냐 또 그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개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박정권은 그 기본 성격이 전제적인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은 물론 공산 독재 혹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독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권은 이데올로기보다는 그 과거의 군주와 같이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 보존 여기에 집중하는 그러한 그 전제적인 성격을 띤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박정권도 이데올로기를 안 내세운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쿠데타 직후에는 민족적 민주주의도 내세웠고 또 행정적 민주주의도 내세웠고 최근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도 내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학자든지 어떤 지도자인지 일생의 민주주의 이론을 하나 내기도 어려운데 박정희 대통령은 셋이나 내서 아마 역사에 없는 대학자같이 이렇게도 보여집니다만은 또 이렇게 이론이 많으면 하나도 제대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박정권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유일한 이론, 유일한 풀은 무슨 짓을 하든지 어제는 반공, 오늘은 용공, 무슨 짓을 하든지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어떠한 연결이 없더라도 좋다. 오직 유일한 박정권의 목적과 프린시플은 정권을 어떻게 하면 오래 잡느냐. 이것이 아마 최대의 이론이요, 최대의 원칙이요, 최대의 목표로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박정권은 대단히 이 근대화된 군사 정보 정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박정권과 직접 대결해서 싸워본 사람으로서 박정권이 얼마나 그 정권 방어에 있어서 또 민심을 조작하고 세론을 조작하고 또 국제 여론을 현혹시킨 데 있어서 얼마나 우수한 정권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정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제가 비꼬은 말이 아닙니다. 박정권은 그 정보정치 능력 또 그 군사력 무기 돈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약점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분열시킬 사람 분열시키고 탄압할 사람 탄압하고 회유할 사람 회유하고 매수할 사람 매수하고 아주 무궁무진한 수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나부터도 한국에서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서 겪어보고 우리가 해보면 도저히 사람 가지고는 배겨낼 수 없는 때리기만 하면 반항할 수 있는데 때리다가 달려나가 또 가진 방법으로 이 직접 공격, 간접 공격으로 해내온 이 우수한 정보정치 능력 이것은 아마 이번에 fulbright 그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정보조직을 가진 나라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걸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박정권 하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도 이 정보정치 앞에는 결국 침묵을 당하거나 불복을 하거나 뭔가 영향을 안 받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혼설입니다만은 정말 이 박정권의 우수한 정보 능력을 남자를 여자로 바꾼 외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말 한 일이 있지만 이 정보정치 이것이 얼마나 위력을 발휘하고 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와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확고한 자기의 신념 또는 종교적인 신념 양심에 대한 신념 이걸 가지고 여기 오신 걸로 알고 또 제가 존경하는 바입니다만 많은 교포들이 미국 같은 이런 자유천지화에서도 와서도 아직도 정보부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교포는 전화하면서 전화로 말해도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도로 정보정치가 미국에 와서조차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영향과 위협을 주고 있다면 이걸 볼 때 국내에서 어떠한 효과를 올리고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가히 짐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우수한 능력을 가진 반면에 박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 군사정권, 박정희 씨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군대에서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국민과의 접촉이 없었던 사람. 또 박정권의 수뇌부들은 거의 다 군 출신. 그것도 순수한 군인들보다는 지금 박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몇 사람들. 대통령이야 국무총리, 중앙정보부장, 혹은 보안사령관, 최근에 체포된 수도경비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 이런 등등 사람 보면 전부가 정보장교 출신입니다. 이래서 결국 국민과
같은 한 마음속에서 국민과 같은 거리에서 국민의 바로 그 속에서 손잡고 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항시 남을 의심하고 항시 남과 거리를 놓고 남을 뒤로 피하고 남을 위협하고 남을 적대시하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 정권을 좌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국민에 대해서 횡적으로 수평적으로 같은 보스로서 같은 주권자로서 대할 줄을 모르고 말은 민주주의를 하면서 위에서 내리보는 이 수직적인 종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국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박 정권의 본질이요.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결국 버림받고 최후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근본적인 약점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박 정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단에 강하고 목적에 약하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같이 정보정치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을 탄압하고 데모를 진압시키고 하는 이런 기술은 대단히 우선. 이번에 영구집권을 해나간 걸 보더라도 이 양반이 그 통일, 언제 자기가 통일 생각했느냐. 5.16 전에 통일론자를 전부 저보다 죽이고 감옥에 넣고 제가 1971년 재작년 선거 때 남북통일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은 뭐라고 말하고 다녔어. 지금 통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느냐. 공산당하고 무슨 놈 통일이냐. 80년대 가서 얘기할까 말까 한 얘기. 마지막에는 김일성이가 피를 부으면 김대중이가 춤을 추고 김대중이가 북을 치면 김일성이가 장단 맞춘다고까지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러던 분이 온 사회에 통일을 그야말로 최고 대의명분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작년 계엄령에 몰고 나갔어요. 세계 여론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나 국내에 있는 상당한 교포들이 정말 이번에는 뭐 그래도 통일 하나보다 이렇게 현혹되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딱 저기 독재정권, 독재체제 확립하고 나니까 요새는 또 딴 소리 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 이 기술이 굉장히 수단이 우선. 그러나 영구집권하는 목적이 뭐냐? 국민을 위한 거냐?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를 위한 거냐? 이거 긴 눈으로 보면 자기 위한 것도 아니야. 결국 우선 당장 집권하겠다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타개해 나가는 수단에는 강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이라든가 목적에서는 약하다. 정보정치의 목적이 뭐냐? 정보정치 가지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교수가 학생을 못 믿고 학생이 학생을 못 믿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놨지만 그 정보정치 목적이 뭐냐? 국민이 자기를 지지하게 반대파를 약화시키고 지지하게 만든 건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지지는 날로 더 몰아져 간다. 언론을 탄압하는 목적이 뭐냐? 언론이 전부 똑같은 끝에서 지금 한국에서 온 신문 한 장 보면 10장이 똑같아. 각 신문이 다 마찬가지야. 전부 관청에 있는 관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언론 탄압하고 장악한 것은 결국에는 반대 얘기는 못 시켜가지고 국민이 전부 자기 지지에 맞는 건데 그러나 국민은 자기 지지 않아. 그 증거는 이번 선거에도 나왔어.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어. 제가 나중에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됐다. 이거. 결국 이 정권은 그러기 때문에 수단에는 매우 강하지만 결과적으로 목적에는 법 약한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궁금히 생각한 국내 정세 또는 박 정권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일본에 가서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또 여기서도 계속 듣는 바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까지 이 박 정권이 대단히 말하자면 현재 강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 이 월남전쟁의 종식을 계기로 해서 또 금년에 들어서 의외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월남전쟁이 끝나자 한국이 아시아에서 발판을 놓치고 있는 유일한 기구인 아스팍이 이번에 거의 사멸되고 말아봤습니다. 죽었다는 사망신고도 못한 채로 죽게 됐다. 한국은 어디도 지금 발을 붙이지 못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외무장관이 일본에서 열린 에카페에 나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공에 대해서 대륙국 문제 가지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온 신문에는 톱으로 이걸 올렸어요. 그런데 중국 대표가 우리나라 외무장관을 소개하니까 그 자리에서 퇴장했다가 소개가 끝난 게 또 다시 들어왔다. 이런 신문도 봤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은 아시아에서 어디서도 제대로 발을 들지 못한 그런 고립을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월남전쟁의 종식 그리고 박 정권의 유례없는 이 독재 이 두 가지가 원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취급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일본에서는 톱으로 이것이 취급되고 한국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이 보도가 들어간 신문들은 전부 한국서 몰수가 되고 그러나 한국서 나온 일본 신문들의 보고를 보면 박 정권이 굉장한 여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 유엔 가을의 총회 지금 이걸 놓고 북쪽과 남쪽이 지금 치열한 경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무장관은 작년에 예에 따라서 영국의 지지를 받고죠. 영국을 가고 또 미국 가서 미국 정부 당국을 만났지만 결국 이 문제에 있어서 금년은 대단히 작년보다는 불리한 그런 여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승인한 아프리카 국가가 늘어나고 북구 5개국 그중에 4개 국가가 우리나라하고 이미 외교를 맺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북구 5개국이 전부 양쪽에 대해서 국교를 맺는다고 이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대단히 고립적인 그런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볼 때는 박 정권은 그동안에 온갖 선전기구를 동원해서 국민에게 소위 10월 유신을 선전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박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작년 국민투표 같은 게 92%가 나왔다고 자랑했어요. 제가 마치 그 결과가 났을 때 미즈리 대학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학 그리고 선우 박사가 계신 센트럴 메저스 칼리지 거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가서 얘기를 할 때 어느 학생이 질문하기를 박 정권이 91%나 지지받은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엄령하에서 상대방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혼자 뛰고 나서 91% 얻은 건데 이건 말하자면 1000m 레이스를 하는데 혼자 뛰면서 혼자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혼자 룰 정해가지고 내가 1등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박 정권이 지지받고 있으면 뭐가 답답해서 혼자 하느냐. 야당도 나와서 마음대로 해라. 할 얘기 다 해라. 나는 국민한테 이렇게 지지받고 있다. 왜 못하느냐. 그런 말 한 일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 총선거 결과는 박 정권이 얼마나 고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쩌지 못해서 지금 숨통을 죽이고 있지만 결코 마음으로부터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박 정권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고립이 다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노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중대한 하나의 문제는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씨 구속 사건. 여러분이 아다시피 윤필용 씨라고 하면 과거에 박정희 씨 군인 시대에 부관도 지내고 최고의 당시에 비서실장도 지내고 보안사령관도 지내고 수도경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박정권에서 최고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4만 명의 수도의 병력을 장악하고 수도경비사령부가 만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중앙정보부든지 보안사령부도 청와대는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갖고 박정희 씨 바로 친자식같이 친아우같이 힘받은 그 사람이 이번에 박정희 씨에 반항하고 부탁을 하려다가 구속됐다. 내가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입수한 바에 의하면 이 윤 소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미국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는 나라를 유지할 수 없으니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안 들으면 자기가 한판 하려고 하다가 거꾸로 선수를 당해서 구속됨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 사장 이하 장군이 4명 그리고 영관, 민간인 등 3, 40명이 구속 또는 취조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신문을 보면 이 미국 양반들은 때로는 훌륭한 점도 있지만 싱거운 데도 많아요. 이 사건을 보도를 하는데 무슨 미국의 유력한 어떤 신문을 보니까 7,500불 먹고 뭐해서 2,500불 먹어서 그래서 구속됐다 하셨어요. 전부 합쳐서 10,000불이에요. 여보시오, 지금 박정권 하에서 보통 몇백만 불, 몇천만 불 축제하고 있는 세상에 난 이거 보니까 윤필려이라는 사람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경전에서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겨우 10,000불이요. 먹었다가. 이건 정말로 우리 식으로 하면 차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먹는 거가. 이 겨우 이것뿐이야. 또 여기 부인들께서 안 됐지만 무슨 차반에 무슨 술집 여자들하고 어쩌다. 아, 박정권이 그 예산대. 그래 윤필려이만 그랬다고 구속됩니까? 또 그랬으면 그 사람은 혼자 구속되지. 왜 장군이 4시나 구속되고 나머지 군인들이 구속되고 민간이 구속. 아, 10,000불 갖고 같이 나눠 먹었습니까? 또 박정권이 지금도 윤필령이 구속된 것을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국민학교 차마 발표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내가 여기서 출처는 낼 수 없지만 여기는 내가 지금 아까 설명한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난 이것을 나뿐 아니라 상당한 기관으로부터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박정권이 국제적 국민적 고립뿐 아니라 자체 내부에서도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미국 어떤 신문이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희 씨가 이번 가장 강력한 그 한국의 실권자 하나인 윤필려를 구속해도 한국이 제대로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박정희 정권이 참 박정희 씨 집권이 굉장히 안정됐다. 이렇게 말했어.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예를 들면 내가 우리 큰아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이래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게 문 잠가 버렸는데 우리 마누라나 우리 가족들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해서 김대중이가 이 집에서 굉장히 안정됐다. 이런 일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 나 뭘 어떻게 보는지 모른다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 이 미국의 언론인들이 한국 문제를 본다고 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인류신문의 기자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종교재판에서 뭐라고 말하건 지금은 그대로 돌듯이 아무리 미국 신문이라도 뭐라고 보도하건 사실은 사실대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박정권 이 사태는 이것이 결코 종식이 아니고 시작이다. 박정권 내부의 극도의 대립. 여러분이 그 야당의 파견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욕을 합니다. 그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같이 정치에서 내용을 들여다볼 때는 이 야당 파견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욕이요. 결국 하더라도. 그런데 저 사람들의 싸움은요. 정말로 칼에다가 이 독을 발라가지고 굉장히 죽고 죽이는 싸움입니다. 과거부터 보면. 그러나 이것이 전부 눌려가지고 외부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당은 일사불란하고 야당은 쌈만한 것이 이렇게 국민이 보고 또 그렇게 만드는 게 정보 정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규나 내가 여러분께 아까 조 박사께서 저보고 예언을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점쟁이도 아니고 앞을 내다본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내가 그 과거 내가 실제 체험한 정치의 내막을 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또 일어난다. 이것을 나는 자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요. 금년도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364만 돈, 2,500만 석입니다. 박정희 씨가 정권 잡을 때 300만 석 부족했어요. 수입했어요. 이것도 많다고 박정희 씨는 국가와 나와 혁명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배로 내려왔어요. 돈으로 4억 6천만 번.
이런 엄청난 식량을 금년에 수입합니다. 국민의 5월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4억 6천만 불의 식량을 수입합니다. 금년 수출 목표가 23억 불인데 20% 남아야 그렇게 남는 장사도 없지만 남아봤자 쌀 사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수입 초과는 8억 불이요. 또 우리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8억 5천만 불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러분이 한국신문을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신보면 알지만 이런 통계 속에서도 정부가 그래도 발표한 거 보면 지금 목재, 종이, 식량, 쌀, 그리고 면사, 나이론, 철근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심지어 배급제도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앞으로 가을에 들어서면서 박정희 씨가 말하는 3% 물가 억제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 벌써 이미 물가가 이 면사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이 30%부터 50%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안 올라도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서울서 온 사람 얘기 들으니까 빵금을 못 올린다고 하니까 빵의 값이는 똑같은데 빵 크기가 3분의 1이 줄어들어봤다. 공채값이 못 올린다니까 어른들 공채값이 반으로 부피가 줄어들었다. 이거 마찬가지 올리는 거다. 지금 이런 상태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내가 볼 때는 미국 사람들은 잘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도 잘 되고 있다는 사람하고 한번 토론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제 문제가 박 정권의 하나의 종식시키는 큰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일본에 대해서 박 정권이 약 10억 불의 원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본이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박 정권이 금년에 어떻게 연맹해 나가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말하면 박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걱정하게 된 그래서 쉽게 호주머니를 끌려가지 않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정부 고위층, 여당 고위층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서 제가 본 소감입니다. 이러한 그 정세 여기에 지금 하나 첨가해서 특징적인 것은 최근 이 한국이 급속도로 일본에 예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급행열차로 일본에 예속화되고 어느 날 한국에 그건 일본에서 줄을 지어서 일본에서 공해 이 에어폴루션 이 공해 산업 그리고 저임금 이런 산업이 한국으로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한국에다 공해를 뿌리고 한국의 떠임을 지금 착취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경쟁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정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 질이 나쁜 열악한 자본들은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자기들도 당황해서 이런 면에 시정하려는 그런 일부 조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정된 것은 아닙니다. 워카이를 한국의 기업주가 형식적으로 불화받았고 일본 자본이 가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 도처에 지금 일본 호텔이 들어서 제주 관광개발이 수억 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이 거의 전액을 일본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4월 내지 5월에 747 그 대형 비행기가 제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뿐 아니라 지금 한국은 정신적으로 일본의 심지와 정신적으로 일본에게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여기서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부득여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일본의 관광 안내서를 보면 한국의 관광 안내를 하는데 호와와 컴퍼니, 튜닝 호와 컴퍼니 혹은 에이타와 컴퍼니 이런 것들이 써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8시간, 24시간 여자 동반자를 대준다. 일본에서 관광 들어간 사람들은 일본 여행사와 한국 여행사가 서로 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체 여행 가는데 그 여행 비용 속에 한국에 가서 한국 여자를 하루 종일 데리고자 하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국서는 한국 정부가 인정해서 그래가지고
한국의 여자들이 호텔에 자유롭게 출입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목욕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증명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만 제시하면 호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부 사람들의 말은 제대로 놔두면 헐값으로 파니까 비싸게 받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가서 호텔에 가 일반에서 내가 기독교 교통에 있는 분이 한번 갔다 가서 얘기하는데 호텔에 앉았으니까 저녁 때 관광버스가 2대 오더라는 거예요. 앞에 버스에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한차 내리고 뒤에 버스에서 보니까 한국 젊은 여자들이 한차 내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호텔 라비에서 아주 라비에서 공공연히 양쪽 세워놓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쫙 끼워주어가지고 그렇게 호텔로 올려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특수적인 사건이고 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깔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참여한 의장 고노 씨라든가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 신하시면 그랬어요. 만일 미국 사람들이 지금 일본 대국 호텔에 와가지고 일본 여자들 한표 끌어놓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붙여서 끌고 올라가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나 일본 사람 타다기 전에 말이야. 어쩌면 우리 정부가 36년 동안 당한 것도 분한데 이제 우리의 경제를 예속화시키고 우리의 정치를 예속화시키고 군사도 사실상 예속화시켜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신적으로 일본말을 배워라 일본 교육시켜라 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중한 아들 우리들의 딸을 헐값으로 팔아당기면서 정부가 이것을 인정해서 돈 몇 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이 박정권이 자세 이것은 바로 제2만주국을 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통한 이것은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의 긍지가 민족의 혼이 살아야 나라가 되는 것이지 경제만 많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어떻게 해서 멸망했습니까? 결코 경제를 계약해서 멸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박정권이 정말로 결코 내가 반대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에서 일화배척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는데 태국은 과거에 전시가 잠깐 지네 같은 나라 역사상 수천 년 두고 일본한테 시달리는 받고 그렇게 당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본을 배웠습니다. 나는 결코 일본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일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이 모두 박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고 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나는 머지않아서 일본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난 한국서 일대 반일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는 미일 양국의 만나본 많은 관측자들 전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본에 대해 박정권의 장래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비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겠습니다. 박정희 씨는 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는 반공으로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철저히 억압을 하고 또 이번에는 통일 문제 가지고 다시 개헌을 해서 제2차 영구집권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이 통일은 내가 먼저 말한 건데 이 양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내 전매특허를 막 뺏어간 기억이 되었습니다만은 여하튼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7.4 성명을 발표할 때 제가 이걸 지지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특별히 역설하고 싶은 점은 이 점입니다. 나는 그때 박정희 씨의 이 통일 문제를 제시한 데는 영구집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또 박정희 씨가 이번 7.4 성명을 낸 이 경과를 볼 때 대단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왜 지금까지 반대해놓고 국민한테 아무 사전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자기들 한두 사람들끼리 국조에 가서 비밀리에 접촉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느냐. 왜 서독의 미르브람트 같이 당당하니 정책을 내놓고 선거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갖고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하간에 27년 만에 양쪽의 정권이 권력을 현실적으로 쥐고 있는 정권이 군사적으로 적대시하고 서로 상대방을 괴뢰라고 부르던 정권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합의한 것은 중대한 이것은 전진이요. 비록 박정희 씨가 어떤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 획기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지지한 바가 있습니다. 난 지금도 그 태도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도 보셨겠지만 박정권은 이 영무집권의 목적을 달성하자 다시 통일 문제를 사보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에서는 박정희 씨 지금까지 들어봐서 올 것이 맞다고도 봤습니다. 이 양반은 세상에서 그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어른이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대에 들어간다고 1963년에는 이 진선설학에서 국민들 모아놓고 시민여관에서 손들고 선서까지 하고 나 같은 불행한 군이 다시 잊지 말라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해놓고 한 달도 못해 뒤집어 버렸어요. 또 1967년에는 목포에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그때 나 때려잡으려고 국무위원들 전부 데려가서 목포에서 국무회의까지 했대. 그때 이 양반이 내가 당신 이렇게 한 것은 삼성 개헌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 양반이 그 다음날 목포 역전에 2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로 말하기를 김대중이가 나보고 삼성 개헌 안 나간대. 삼성 개헌은 절대로 안 한다. 앱솔루트리 절대로 안 맞섰어. 안 한다. 그래서 나도 대통령 지금 전문이 안 한다니까 안 하는 줄 알았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68년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상현 의원이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께서 김상현 의원 보고 왜 야당이 내가 국민한테 지지받은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하고 불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대신 내가 독재하려고 하면 반대야. 김상현 의원 당신 내가 많이 삼성 개헌하려면 당연히 큰일 보다 났어. 이렇게 말했어. 난 정말 진짜인 줄 알았어. 안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69년에 가서 삼성 개헌 안 시켜주면 그대로 안 했겠다고. 이래가지고 해버렸다. 이거. 자기 말하더니 뒤집으면 예사예요. 지난번에도 대통령 선거 마지막 판에 영 싹수가 잘 안 되겠으니까 서울 장충공원에서 이번만 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또 눈물을 흘렸어. 그 국민들 중에서는 대통령이 저래까지 말해놓고 한국 사람 인정이 많고 그래서 한 번만 한다니까 봐주자. 이래가지고 봐주었더니 끝나고 나니까 웬건 이제 영구히 해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말을 바꾸는 거니까 그 통일 문제로 바꾸는 것 좀 예사겠죠. 이렇게 해서 국민은 난 또다시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씨 밑에 바로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김정필 씨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새는 서로 좋게 그래도 부르는 세상에 일본 와서 민단 간부들 앞에 모아놓고 얘기를 우리가 복귀하고 통일해? 통일은 꿈도 꾸지 마시오. 이러고 갔어요. 통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일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우시로구 대사라는 사람이 일본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내가 보고하는 거 봤어요. 뭐라고 보고했냐? 유일학 씨를 만났더니 요새 한국 사람들이 남북이 만나면 흔히 하는 유행어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유일학 씨가 나보고 얘기한 게 피는 물보다 진한 건 사실이지만 사상은 피보다 더 진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절대로 10년이나 20년이나 통일 안 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대사가 와서 보고 있어. 근데 증거 가지고 있어. 이건 박정권들 본심이요. 우리 국민한테 애꿎이가 또 속은 거예요. 이러한 통일에 대해서 자세일 뿐 아니라 난 또 그렇습니다. 박정권은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하려는 그 양심도 없지만 또 통일할 자신도 없어요. 첫째는 자기들이 너무도 많이 나쁜 짓을 했어요. 너무도 많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국내에 대한민국 지지한 야당한테도 정권을 못 주는 판에 통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 이게. 또 라이샤오 교수 말같이 독재자라는 건 자기가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국민이나 나라가 더 사랑스러우면 독재 안 한다 이게. 민주주의 내려오면서 독재할 때는 배짱을 시커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통일하느냐. 더구나 지금 박정권은 상원이 외교위원회 보고서 거기도 지적했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부와 군대의 지지에서 유지된 정권이에요. 특히 군대가 통일을 찬성해 주기 전에 통일할 수 없어. 또 박정권 하에서는 지금 이북하고 저쪽에서 통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잖아. 이북은 어떻게든지 공산주의 원리 가지고 그래도 일관된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이북은 풍조가지는 물론 못하지만 다 같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생활을 기본 보장을 하고 있어요. 박정권 하에서는 자유도 없고 빵도 없어. 이런 여건을 가지고 어떻게 남북 간의 이해가 됩니까? 할 자신도 실력도 없다. 따라서 박정권 하에서 이런 통일에 대한 양심도 없고 또 실제 가능성도 없는,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정권에게 우리가 통일을 구한다는 것은 연복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이걸 당할 수 있어. 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지만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처음에 속일 때는 그 속인 자가 나쁜 것이다. 두 번에 속일 때는 양쪽이 나쁘다. 세 번째 속을 때는 오히려 넘어간 자가 나쁘다. 우리가 더 이상 속아 넘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민주정권이 섰을 때만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정권이 섰을 때만이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신념이 있는 양심적인 지도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만이 통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한국의 역사적 위치에 대한 저의 인식, 이것은 이러한 커다란 세 가지 문제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2차 대전 이후 이 한국은 양체제의 접점, 이러한 입장에서 집중적인 시련을 받고 있다. 공산진영과 민주진영, 냉전에 있어서 양체제, 여기 그 최첨단에서 우리가 시련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문제가 즉 세계의 문제예요. 한국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한국 문제의 해결이 세계의 여타 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아세아에 있어서 안보체제,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하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보타 지금 국무차관이 어디서 연설할 때 세계에서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이 4대 국가의 이해가 한 군데서 맞부딪힌 데가 한국뿐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 소, 중 3국은 남북 양쪽하고 군사조약 동맹국가가 되어 있고 일본도 말하자면 군사조약만 없었고 이게 동맹국가입니다. 이렇게 4대 국가가 집중적으로 인벌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한국은 한국에 있어서의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방지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4대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세아에 있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저는 지난 선거 때도 4대국에 의한 한국에서의 부전조약을 제가 제안한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는 이 4대국이 지금뿐 아니라 과거 100년 동안 일청전쟁, 일로전쟁 또는 한국전쟁 이것을 통해서 볼 때 한국에서 직접 전쟁을 했거나 전쟁을 시킨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직접 할 능력도 있고 시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대국이 한국 문제에 있어서 누구도 전쟁을 시킬 수도 없고 전쟁을 하지도 않는다는 이 보장이 없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는 없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에 있어서 안전 보장은 우리 자신도 4대국의 어디에도 군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과 그러한 우리들의 결의를 대외적으로 천명할 뿐 아니라 4대국 누구도 그런 것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보장을 받아야만
한국은 현실적으로 평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샬 그린이 그린 차관보가 이번에 이동을 합니다만은 이분이 일본의 요미우리 기자하고 인터뷰 여는 걸 보면 지금 1973년을 불합하게 해라고 그러지만 자기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 어느 지역의 해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한 가지 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앞으로 미국의 외교, 미국 정책의 가장 중점이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이 기대가 적어도 향후 10년간 가장 중점 기대가 될 것만 틀림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이번에 이 리차슨 국방장관이 지방에를 가면서 비행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내년 7월까지 철수하지 않고 또 이것은 비단 북쪽에 대한 대위뿐 아니라 중공이 소련이 그 진공 상태에 뚫어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한국의 철군을 빨리 안 해주길 바란다. 그런 데 대한 배려도 있다 하는 얘기도 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문제의 시비, 곡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한국이 지금 상당히 그러한 아세아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한국은 전후에 우리가 겪고 있는 두 가지의 고통, 부진 국가가 몸부림치고 있는 근대화, 민주주의적 국가 건설, 경제 건설 이 문제, 그리고 독일 또는 월남 또는 한국, 기타 중동에 있어서의 이 분단된 국가의 통일 문제, 이런 문제의 하나의 것이 집중적인 그러한 그 문제점,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이 나라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겠다는 걸 말씀하기 전에 먼저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내가 이번 일본에서 책을 하나 부수를 해서 이번에 저희 이름으로 저서가 나옵니다. 아마 지금쯤 인쇄가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서문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경애의 일념, 존경하고 사랑하는 생각, 이 일념으로 난 싸우고 있다. 물론 어느 나라든지 자기 민족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자기 민족의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한없는 존경심과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흔히 자포자기로 우리 민족을 멸시하는 얘기도 과거에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좁은 소재인지 몰라도 우리 민족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했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이라는 것은 불행한 지리적 위치에 태어나고 역사일의 고통을 받습니다. 중국 대륙의 오른쪽에 혹같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중국은 누구든지 정권만 잡으면 한국 한 번씩 왔다 그래요. 수나라 양제가 한국을 5번 쳐들었어요. 그러나 5번 다 실패했습니다. 수나라 양제가 그 당타종한테 멸망한 큰 원인도 거기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당타종도 또 네가 못한 건 내가 한다고 왔어. 왔으나 고구려한테 또 패전해갖고 한쪽 눈깔 빼앗기고 도망갔어요. 그 후에 몽고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몽고가 어떤 힘을 가지고 밀었습니까? 중국 천지를 다 먹었고 저 서쪽으로는 브라파까지 나가서 그래가지고 헝가리아를 지나서 이탈리 북부까지 갔어요. 지금도 이탈리 북부 가면 몽고 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난 그 몽고에 대해서 우리 민족들은 강화도에서 홍콩내 도시에서 40년 동안 정부가 싸웠어요. 삼별철학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게리라 유격대들이 진돈이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80년 싸웠어요. 몽고 역사 100년 중에 80년 우리가 저항한 것입니다. 일본이 그 한 번 잠깐 갔다가 바람 불어서 몽고패가 뒤집힌 뒤로 다시 못 가고 그것은 우리가 동쪽에서 막아줬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2번, 3번 가지 못해서 일본이 보존되었다고 얘기하는 학자조차 있습니다. 일본에. 우리 민족들은 그러한 힘을 발휘했어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할 수 없이 싸우다가 굴복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를 대표하던 몽고는 지금 몽고 인민국하고 인구 100만 남고 다 중국화 되어버렸어. 청나라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국화시키던 중국은 오늘날 만주적으로 씨도 없어가지고 만주는 동북 오성지가 버렸어. 그러나 우리 5천만 민족은 말부터 이복부터 음식부터 뭐부터 뭐까지 중국도 아니고 몽고도 아니고 또 일본도 아니고 우리들 주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서 우리 성을 빼앗고 말을 빼앗고 신사참배를 시키고 군대에 끌어가고 가진 짓을 다 했지만 우리는 8월 15일 날 일본 전황이 항복 한번 하자 그 시간부터 우리의 정체가 그대로 살아납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 자기에 대해서 강인한 본질을 수호해야 하는 민족이 그리 많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우리 선조들의 우리 민족의 자기의 역사와 본질을 지켜온 이 강인한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잘 싸우고 큰 나라가 되고 잘 버텨낸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나쁜 환경에서 이런 적은 나라가 그렇게 권위를 유지해왔던 것은 이것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박사에 대해서 그 어린이 건국의 아버지고 나이로거나 역사로거나 전부 하나같이 오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독재했을 때 우리 민족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오늘날 박정희 씨가 결국 보면 저렇게 강해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쭉 볼 때 박정희 씨는 날로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박정희 씨가 저렇게 한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유를 못 주는 거예요. 지난번 삼성기원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투표해보자고 나왔어. 이번 투표하자고 하면 망할 것이 뻔하니까 못하고 말았어. 이렇게 박정권이 결코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진 것입니다. 재작년 선거 때 국민들이 한 가지 지방자치도 없어. 위노 국무총리부터 말단은 급사까지도 대통령이 전부 임명한 나라. 야당의 정치하고는 한 입도 안 들은 나라. 신문을 사실 보도를 못한 나라. 정보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는 나라였어. 아까 조 박사께서 43% 키우면 33% 하다가 자꾸 프로테인 내립니다마는 이 양반이 뭐 저한테 감정이 있어 그럴 리는 없고 사실은 43%도 아니고 46%예요. 그런 온갖 부정.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내 앞에 찍었는데 540만 표 중에 내 표가 없어요. 우리 동대동 투표구에서 찍은 2,700표가 전부 무효가 됐어요. 선거위원장, 투표위원장이 자기 사인을 안 찍었기 때문에 무효시켜버렸어요. 내 표가 안 들어갔어도 540만 표. 이런 국민이에요. 내가 일본 사회당 서기장한테 말했어요. 사회당이 이번에 491석 중에서 115석 얻었어요. 그래서 많이 얻었다고 해서 축하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남한이라면 대한민국 입국으로 박정희 씨로 보는데 어째서 그렇게 봅니까? 당신들은 491석에서 115석이지만 우리는 203석에서 89석. 일본식으로 고치면 491석으로 고치면 215석이라고 말이에요. 당신들보다 100석도 없었다 이게. 당신은 동경도 지사도 있고 전지사도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얻었다 이게. 만약 우리도 당신네 같은 여건이었으면 215석이 아니라 아마 315석, 400석 얻었다니 뭡니까? 이런 국민학의 향후. 얘기했습니다. 난 결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무슨 덮어놓고 그저 자기 민족이라고 해서 치켜 올린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근거했어. 이번 이런 여건 속에서 저런 부정 속에서도 박정희 씨한테 거의 표 안 찍고 38%밖에 안 줬다. 그것도 부정 포함했어요. 이거 볼 때 한국 사람들의 그 뭐랄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한국 사람들의 투지, 아까 조 박사가 그 풍전세류란 말을 했는데 그 버드나무란 것이 사실 그 약한 것 제일 강한 겁니다. 그 굉장한 폭풍이 불 때 바람들의 소나무가 툭툭 넘어질 때도
이 버드나무만은 그저 이놈이 이리 불리고 저리 불려도 절대로 안 떨어지고 그대로 붙어있어. 이게 약한 것도 강한 거예요. 이게 한국민이 그런 거예요. 풍전세류가 어떻게 보면 휘휘 불린 것 같지만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있다. 이러한 그 강인성을 보인 우리 민족. 좀 나쁘게 말하면 근성, 오기가 있다. 이런 민족을 우리가 결코 헛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존경심, 사랑, 그리고 나는 역사를 생각합니다. 난 역사를 두려워해요. 나하고 박정희 씨하고 기본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다 같으면 둘이 다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이고 둘이 다 정치인이고 둘이 다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지만 하나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만일 나에게 이야기시킨 것 같으면 박정희 씨는 현실을 어떻게 하니 정권만 잡으면 좋다는 그런 사람으로 내게는 보이고 나는 현실도 중요하지만 역사 속에 살겠다 하는 것이 나의 소신. 아까 임순만 박사께서 그 기도하실 때 내가 볼 때 이어른께서 참 좋은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아마 그 기도 마음속에 뼈가 있어요. 김대중 씨가 앞으로도 우리 평민들을 거시되도록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마 너도 잘못하면 정권 잡으면 또 박정희같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걱정해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자라보고 뛴 사람이 소두방 보고도 놀란다는 격으로 하도 많이 비어나서 이현이 그 걱정이 되신 모양인데 나도 뭐 지금 여기서 어떻게 속 보이면서 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런 그 짓을 왜 안 하느냐. 물론 나도 나나는 대로 양심 있고 나나는 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게 손이라. 왜? 어차피 나도 죽을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사흘 천하하던 김옥균도 죽었고 종이 대신까지 가가지고 한나라를 마음대로 팔아넘기고 와석 정신한 이화진도 죽었어요. 그러나 역사상으로 볼 때 김옥균은 사흘 만에 쫓겨나가지고 이국 만리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총 맞아 죽었지만 그 김옥균이가 더 영생하는 거냐 이완용이가 영생하는 거냐. 나는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해서 내가 비록 정권을 못 잡고 만나 있거든 내가 대통령을 돼가지고 길게 집권 못하고 한 번 하고 그만나 있더라도 나는 김옥균은 될 명은 결코 이완용은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만일 저에게 대해서 그런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점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저를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 속에서 앞으로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나라를 어떤 길로 끌고 가려가느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대중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력의 민주주의를 변화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토마스 케파슨이 말한 대로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아니면 결코 이것이 뿌리박을 수 없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 소유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분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다 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경제 체제를 제창하라고 있습니다. 또 나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농업 발전의 기초 위에 공업화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박정권과 10년 동안 경제정책에서 대결해온 저의 주장입니다. 농업경제가 발전됨으로써 식량의 자급자족이 되고 농업경제가 발전됨으로써 농민의 수입이 증가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농민의 구매력이 증대돼서 도시공업을 유지시킬 수 있다. 내가 박정권하고 말할 때마다 이 점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저는 지금 박정권은 요새 새마을운동도 한다. 또 1980년까지 무슨
100억 수출한다. 또 중화 철공업, 중화학공업도 발전시킨다. 이렇게 중공업도, 경공업도, 농업도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의 미흡한 점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고 아직도 국제 수준에 비하면 우수한 노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수한 노동력을 최고로 활용해서 선진국가에서 이미 노임이 비싸고 노동력이 부족해서 못 뚫고 나간 그 분야를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오란다는 1년에 튤립 꽃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약 5천만 불의 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낙농 가지고 나라가 부자 되었고 오늘날 중공업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국제경제에 있어서 하나의 보완관계, 선진국가와 서로 이런 보완관계는 계속 돈 벌어가지고 뽑는 것은 샀으면 된다. 결국 토탈 수지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우리나라 다 생산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자기 힘에 겨운 기술 분야, 자기 힘에 겨운 자본 분야에 들어가서 나쁜 물건을 또 남은 나라의 경제를 예속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자 도입에 있어서는 지금 박 정권이 하고 있는 일본 일변도로부터 미국, 일본, 서구라파 이 3분주의를 취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선거 때 발표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에 있어서는 나는 무엇보다도 대중의 이익이 최우선이야 합니다. 대중의 행복, 대중 전체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우선하고 소수층의 이익이 뒤로 되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떤 권력이라든가 금력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유능한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벌이 있건 없건 또 돈이 있건 없건 자기의 실력만 있으면 실력 위주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희망의 사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패의 제거 이것에 있어서는 저는 어떠한 법률도 어떠한 처벌도 부패를 막을 수 없다. 제가 과거에도 외국 기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아주 좋은 얘기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얘기. 바로 그것입니다. 정권력은 대통령이 깨끗한데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부패하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패하는데 어떻게 해서 장관이나 차관이 부패합니까? 장관, 차관이 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새 심심하면 말단 공무원도 잡아놔가지고 부패일소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을 속이고 재수없는 사람들이나 걸려들어갑니다. 결국 한국의 부패는 위에서부터 제거하자는 겁니다. 월급이 불과하면 15만 원, 20만 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1억 5천만 원, 2억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15만 원 한 입도 안 쓰고 100년 모아야 1억 5천만 원. 아직 100년 동안 장관 항상 없지 않습니까? 1억 5천, 2억짜리 집에다가 자기 마누라 손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반지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지난번 재작년에 한국의 어떤 고등학교 교장 부인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 뭐 보석을 학교 금고에다 감췄다고 문제가 됐어. 다이아몬드 하나에 3천만 원짜리. 그런데 그 부인은 구속하려고 하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왜 나만 구속당하느냐. 아무개 장관 부인, 아무개 국회의원 부인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보고 살아서 같이 샀는데 그래 권력 없는 나는 뺏긴 것도 억울한데 구속까지 왜 당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개 한 마리에 100만 원, 150만 원. 한국 국민이 세계에서 인도 다음에 소고기 소비량이 제일 적은데 사람 먹는 소고기 개가 하루에 한 건 두고 먹는다 이거. 이것이 한국 실정이에요. 그 반면에 대중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패 제거는 지배층부터 윗사람부터 부분을 해결하는 어떠한 방법도 이걸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는 우리가 물질의 풍족, 경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주체성이 강해야지 물질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도 아버지가 그 집안을 지도하는 지도 역량을 가지고 가족이 단결됐더니 행복하는 것이고, 아무리 돈 많은 집도 정신적으로 부패한 이후 불행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우리 민족 정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있죠? 예. 제가 그럼 요점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조국 통일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나는 우리가 공산당을 절멸시킬 통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공산주의한테 우리가 숙청당하는 통일로 용서할 수 없다. 통일 전뿐 아니라 통일 후도 같이 공존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독립을 지키는 그러한 통일로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방 국가들의 협력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들이 자주적인 힘으로 이루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통일을 위해서는 민주정권의 수립이 먼저 전제가 된다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통일에 있어서 3단계 통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화공존, 여기에서는 저는 유엔에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북한이 유엔에 나온 건 나갔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언제 이북에서 미안하다고 절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영토 한 뼘이라도 우리가 넘어온 일이 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더구나 남북대화까지 하는 마당에 이런 일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는 유엔에 동시 출석뿐 아니라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우리도 북경과 모스크바에다 대사관 놓고 북쪽도 동경이나 워싱턴에 대사관 놓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렇게만 하면 영구분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루즈한 그런 연방제를 만들어가지고 제1단계로는 남북이 외교, 군사, 내정의 각기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면서 연방의회에서 서로 합의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루빨리 통일의 카테고리 속에 남북을 집어넣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전쟁 억제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2단계로 평화 교류, 이것은 단순히 양쪽의 정권의 교류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교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동포협을 회복하고 내셔널 컨센서스를 회복하고, 이러한 교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는 이 통일, 평화, 통일을 달성하되 국민의 자유의사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통일된 후에도 공존, 소수파의 의사가 절대로 보장된, 이것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나는 앞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과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새 그 큰 나라들이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반공만 하면 되지 않느냐, 민주주의가 어떻게든 좋다. 그러나 반공의 목적이 무엇이냐? 또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그야 자기 나라에 위해서 한국이 반공만 해서 화살바지 되어주면 좋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반공하느냐? 우리는 자유 때문에 반공하는데 자유가 없는 반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미국에는 의미가 있으라는 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점에 있어서 대국과 우리 당사자와는 너무도 거기에 논리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안정이란 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서나 미국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안정의 의미가 뭐냐? 미국이나 일본같이 자유롭게 비판하고 자유롭게 투표해가지고 메저리티가 정권 잡은 것이 안정이냐? 아니면 박정희 씨 같이 촉칼로 눌러가지고 묘지같이 침묵시킨 게 안정이냐? 박정희 씨가 만약 안정이라면 당신이 안정 아니겠냐? 그러면 아마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속으로는 말하기를 그야 우리 같은 1등 국민은 자유가 없으면 안 되지만 너희 같은 3등 국민이 자유 없어도 안정 되겠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말은 하지. 그러면 한국 국민이 자유 없어도 안정된 국민이다. 2박 4일 넘었다는 걸 뭘로 가느냐? 재작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뭘로 가느냐? 이번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 박정희 씨가 38%밖에 안 된 걸 뭘로 가느냐?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자면 주장을 하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한 데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서구 민주주의가 불합화해서 발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는 옛날부터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이 뭐냐? 하늘이 뭐냐? 천심이 즉 민심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늘이 즉 백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가 물론 공건제도로 옹호한 학자였지만 그 맹자가 학설에는 방번론이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위하지 않던 백성이 들고 나서 쫓아내도 좋다 하는 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아경명을 볼 때 여러분이 정의구 한 골에서 나온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그 걸고 나온 그 주장 물론 동아그 근거에 나온 것입니다만 인내처 사람이 즉 하늘이다 이래가지고 노비를 해방하고 과부를 취직하게 하고 토지개혁을 하고 당관을 추방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민족 역사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는 민주혁명의 성공이었다고 난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 서구 문명에 최근 100년 동안 혹은 100여 년 동안 늦었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이론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통일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적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국이 하락할 때 하고 하지 말할 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일본을 다니지만 결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무슨 구걸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에 무슨 간섭해달라고 부탁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사람들이 그릇된 한국에 대한 정책 이것을 시정시켜서 자기들이 말한 명분 그대로 바른 민주주의적인 원조를 하도록 박정권이 미국의 원조를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그러한 원조를 하도록 이것을 요구하고 다닌 것이지 미국이나 일본의 덕택으로 내가 무슨 박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이나 잡으려고 미국이나 일본의 간섭을 바라러 다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들 여기에는 기독교 아닌 분도 물론 와 계실 줄 압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이 한국에서 책임이 너무도 크다. 오늘의 이 현실을 타개한데 먼저 말씀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신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고 기독교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국민이 괴로움받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우리 기독교들이 선두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이 민주혁명의 주도자가 됐을 때 전 국민은 우리 기독교를 진실로 존경하고 신뢰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앞으로 민주주의 한국 민주정권을 유지하는데 기독교도가 그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들의 자세는 국가의 운명과 우리 기독교 한국에서의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생하는 국민의 편이 되는 기독교가 되느냐 못되느냐는 하나 필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김수환 주기경이 말씀한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비율빈 갔을 때 비율빈 청년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어떻든 메시아라는 걸 봤다. 이것은 비율빈 같은 가톨릭 나라에서 이렇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국민의 신앙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교회가 일요일날 미사나 올리고
무슨 영세나 주고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이다. 대중 속에 뛰어들어서 대중과 같이 고난을 같이 하고 대중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자들 또 기독교의 성직자들 우리가 예수께서 희생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몸소 본받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오늘날 성경에 나온 말씀보다도 천배나 위대한 말을 그 더 몇백 배를 더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만일 예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희생을 회피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오늘 예수는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천만만의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독재 밑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여기에서 정말로 몸을 바쳐서 우리들이 희생을 감수해가면서 이 국민을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떠한 우수한 이론과 어떠한 고명한 식견을 토론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국민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우리 기독교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공로이 되고자 만다. 나는 좀 가혹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을 채찍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앞으로도 우리가 공산주의자와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싸워야 할 뿐 아니라 또 공산주의자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그 조화점을 사상적, 이념적 조화점을 어디다 세워야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기독교도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만 하면서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만이 국민은 우리를 믿을 것입니다. 서구라파에서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공산주의자와 토론하고 있고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의 사명이야말로 너무도 중대하고 너무도 크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희생을 회피하는 그러한 기독교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필요 없다. 한국 국민에게는 필요 있는 기독교도가 아니다 하는 이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을 나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탈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의견하고 맞지 않다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제가 더 말씀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아까 조 박사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은 이론은 잘 모르지만 이 또 가지고 있는 센스랄까 그런 어떤 그 인스피레이션이랄까 이건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이론은 도저히 여러분만큼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삼성개헌 한다고 제가 박정희 씨에게 규정했을 때 절대로 안 한다겠지만 삼성개헌 되었습니다. 또 아까 조 박사께서 말씀한 것 같이 나는 지난번 선거 때 되풀이해서 이번에 정권 교체보다는 박정권하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이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작년 7월 9일날 뉴욕타임스 보면 거기에도 역시 좀 많이 써 있습니다. 또 7월 13일날 제가 7.4 성명을 지지하면서도 박정희 씨가 이걸 영구집권에 이용하려 한다고 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정희 씨가 이 개헌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9월달에 제가 그 민주당 전당대회 분열상 보고 뒤에서 공부하던 정보부가 조정한 거 보고 제가 김홍일 씨와 양현종 씨한테 얘기해서 금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는 다 봤는데 한 가지 못 봤어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형식적이라도 국회 통과시키고 그전 삼성년까지 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그냥 국회도 해산시켜버리고 계엄령 가지고 속담에 무슨 털도 안 뜯고 막 먹을 줄 몰랐다. 다만 내가 여러분께 얘기하고 한 것은 나는 이 박정권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아주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번에 정권 교체는 내가 보는 것은 양심적인 군대도 참가할 것이고 학생도 참가할 것이고 종교에서 참가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중이 참가할 것이고 이번에 군대가 나오더라도 나는
박정희 씨 같은 독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질문해 주시면 제 의견을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한 것은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 동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우리 동포들이 그 서럽고 가난하고 불행한 과거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 간다 갔던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기뻐하고 여러분들 축복했습니다. 우리들은 동국에서 다 국민의 덕택으로 국민이 없는 돈에 세금 내가지고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은 저 비참한 속에서 억압 속에서 서울 이문국민학교 선생이 여기 왔는데 내가 들으니까 학생들이 지금 7월이 어린아이들이 점심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기독교 목사가 공산당으로 접해 들어갔는데 노동쟁이를 지도하다가 들어갔어요. 한 달에 임금이 4,800원, 12불이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이, 어린 처녀들이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 전자공업에 가서 그 실오레 같은 걸 다루다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그리고 폐포이 걸리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돈 없으면 길거리에서 자야 하고 돈 없으면 병원 앞에서 죽어야 하고 여러분이 서울에 가보면 앞으로 가족들이 있지만 무교동 길거리를 밤 11시, 12시 가보시죠. 맥주 집에서 나온 사람 붙잡고 아이들이 학교 가야 하는 어린애들이 거지도 아닌 어린애들이 아저씨 10원 주시오 20원 주시오 쫓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목마르게 이 박정희 씨 독재와 부패와 몇 사람만 잘 살게 하는 특권 경기를 타파하고 우리가 해방의 보람 있는 할일없게 기뻐하던 우리도 남과 같이 행복스러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섬겨서 싸우겠습니다. 내 가족이 지금 본국에 인질같이 잡혀있고 내 동기들이 옥중에 있고 나는 외국을 다니더라도 오히려 국내보다도 더 불안 속에서 개인적으로 있는 건 사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1000번 쓰러지면 10,000번 일어나고 10,000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내 목숨에 숨이 붙어있는 여러분이 섬겨서 내가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은 기도와 성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여러분에게 기대한 조국 국민들의 구원에 여러분의 힘찬 지도와 손길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샌루이스와 서울은 4마일리 거리지만 우리가 국민 옆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샌루이스와 서울은 바로 지척의 거리에 있다. 우리들은 그러한 정신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말씀하고 예상의 시간을 초과하면서 주차하게 돼서 미안한 말씀 감사합니다.